귀농하게 될 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들이 작물도 아직 정해 놓으신 게 없을 거고 또 지역 또한 정해 놓으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부분 저희 주변에 귀농하신 분들이 그렇게 귀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교육 받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교육은 한 3년 차까지는 조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에서 사실 과수 같은 작물은 귀농을 해서 한 3, 4년 정도 수입이 없어요. 수입 자체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과수원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내가 처음에 묘목 식재부터 해서 수확물을 얻는 데까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계속 투입만 되는 거잖아요. 투입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겠지만 또 시간적 여유로는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원 가서도 있고 센터 가서도 있고 그러시면 도움되는 교육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좀 처지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맡고 있는 길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막 선택한 게 잘 됐나 이런 고민부터 해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판매를 해보고 나서 제가 이 농작물, 이 작물에 대해서 판매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귀농을 하는 그래서 귀농을 한 케이스고요. 가구 공장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후속이 돼버리면 팔 수가 없고 지금 딱 먹어야 되는데 얘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는데 주변 저희가 이제 키위 주산지예요. 키위가 워낙 많이 나는 지역이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내가 얘를 싸게 사다가 주스 즙 짜서 국내에 있는 키위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생산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공장부터 지어놓고 농장도 이제 공장 지으면서 운이 좋게 또 과수원이 하나 나왔어요. 매물로. 그래서 이제 그 과수원은 제가 귀농하시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창업 자금 한 3억 정도 저리 융자 대출을 해줍니다. 그 자금 받아갖고 과수원 사고 했는데 그게 요즘에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제가 귀농해서 동생 귀농도 하고 저희 동서죠. 저희 손익 동서가 이제 귀농한다고 집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군에서 연락 온 게 9월 달 정도 되니까 자금이 전라남도에 한 4천 몇백억 정도 있었는데 다 소진이 돼버려. 그러니까 빨리 신청 안 하면 못 써요. 그것도 연초에는 자금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연초에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하셔가지고 일단 100만 원이라도 결제를 해놓으면 그걸 사용을 하시면 그 자금이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농협에 이미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업 받아놓고 한 번도 집행 안 하고 그냥 시간이 10월 달에 넘어가면 거의 돈이 떨어져서 내년으로 또 밀리고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과수원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상황이 과수원을 샀는데 물론 제가 이제 스킬이 많이 부족했겠죠. 부족하고 했겠지만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다음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무가 거의 고사 전멸을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제가 너무 오래된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키위 경제 수령이라고 하죠. 저희가 한 30년 정도 보거든요. 키위 같은 경우는 한 28년에서 30년 사이 된 과수원을 샀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노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이제 나무들이 이제 거의 말라서 이제 죽는 상황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갈아엎고 지금 한 1000평 정도에는 다시 묘목을 식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한 3000평 정도는 때로 있습니다. 아직. 여기도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여기다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물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지금 생각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막 어디 가고 성공 사례로 발표되고 뭐 이런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묘목은 심어놓고 한 3, 4년 정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가공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참 귀농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6차선은 막 열심히 정부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정 기본이 돼야 되는 1차 산업은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가공하고 체험 쪽으로만 이렇게 막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는 형편이에요. 근데 그 말은 재배가 기본이 안 되면 6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6이라면서요. 근데 1차가 안 됐으면 0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쪽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민 타이틀이 저는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농민이란 아까 그 경영체가 등록 뭐 다른 뭐 세금이고 뭐 이런 조건들도 좋지만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훨씬 또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쪽을 아예 배제를 하시는 것보다 1차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2차, 뭐 3차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귀농을 해서 귀농하기 전에 키위를 팔아왔더니 제가 기존에는 뭐 골프채도 수입을 하고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수입해서 유통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걔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점이 가족하고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아직 애들이 어려요. 제가 아직 나이가 안 먹어서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한 달에 2주 정도 이렇게 해외에 계속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계산이 쓰더라고요. 일단 계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년이 없다 그러죠. 농사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밭에 나가면 일을 하는 거니까 수익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80이 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근데 와서 딱 해보니 수익적인 면이 괜찮았던 이유가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썼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옆에 주변 농가들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고 작물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소비자가 원하는 작물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작물, 원하는 제품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간혹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나 가공 한번 해볼래. 뭐 어떻게 하는 거 좀 알려줘.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물어보시죠. 물어보시면 뭘로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하시면 내가 뭐 장은 좀 만든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내가 잘 만드는 거 갖고 하고 잘 파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 문제고 일단 소비자가 딱 이 흐름상 이거 정도는 상품화 시켜도 내가 답이 나오겠다 라고 판단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장 저같이 세우지 마시고 OEM에서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제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는 국내에서 뭐 강의하고 이러신 분들도 뭐 나름 이론적으로는 전문 저기가 있겠지만 유통업체 MD들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에 관해서는 재배 과일에 관해서는 유통업체 MD들만큼 시장 흐름 변화를 잇고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최고로 보는 사람들하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아먹어야 되는 사람하고 마인드가 틀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디자인 그리고 용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좀 만들면 좋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옆에가 바로 벌교입니다. 동네가 이제 바로 저희 집 옆에가 벌교인데 벌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딸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딸기가 지금도 생산하는 농가들이 11월 초에부터 이제 수확 시작해서 내년 한 6월 달까지 수확을 계속 하는데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추석 전까지는 가격이 진짜 좋습니다. 키로에 35,000원, 4만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공판장 가서도 받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4,000원, 5,000원대, 뭐 3,000원대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우니까 그대로 못 팔겠고 딸기찜 만들어낸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세요. 딸기찜 만들어주라.
본인이 만들면 이제 밖에는 못 팔고 OEM으로 이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물어보면 돈 안 들게 만들어줘야지 최고 안 들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흔히 쓰는 고추장 플라스틱 통 있지 않습니까? 뚜껑 해갖고 한 1kg에서 1.5kg 들어가거든요. 그거 한 100개만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런 식이죠. 150kg 갖다 줄 테니까. 그죠? 소비자들은 그걸 아무도 하질 않아요. 아, 뭐서 파시게요? 그러면 벌교보성 길 가다 보시면 길에서 딸기 많이 팝니다. 거기에다 이제 꿀병같이 이렇게 막 세워놓고 판매를 하세요. 얼마 받으시? 10,000원 받으시겠어요. 원가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 딸기찜 1kg에 10,000원 받자고 1kg 만들려면 딸기 한 1.5kg 들어가거든요. 1.5kg, 2kg가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유통비에 가공비 하면 딸기 생으로 파셔야죠. 그냥 그렇게 파실 겁니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이 저희가 그 잼들 중에서는 저희가 용량이 제일 좀 작은 편이에요. 230g이 딱 있기 때문에 좀 작은 편이고 저희는 큰 용량 제품을 만들 생각도 없고 요즘에 그 1인 가구가 하도 많이 늘어나서 큰 거 사갖고 가봐야 잼은 오픈하면 방부제가 없어서 저희 거는 냉장 보관하든가 일주일 내에 드셔야 돼요. 상하거든요. 버리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내가 내 보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제품 잘못 만들었으니까 상한 거 아니야. 얘가 실온에 있어도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달짝지근하니까 버텨줘야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일단 쓰레기통으로 가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용량은 최소한 제품 만들고요. 제가 지금 이 제품도 있고 이번 이번 기계에 들어온 거는 딱 이제 잼을 그 맥심 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포장을 해서 15g 들어가요. 그래서 딱 한번 숟가락도 안 쓰고 그걸로 발라먹고 바로 버리게 엄청 좋아하세요. 저희가 시제품 만들어서 강남에 따라 이렇게 성배해 보면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잼 발라먹는 숟가락 하나도 설거지하기 귀찮으신 거죠.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거를 제일 필요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상품을 기획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능을 해서 했지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한 경우가 그런 케이스들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기계를 사고 갖고 해보니 코스트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과일들이 있어요. 수확할 때 손이 많이 간다든가 복분자 블루베리가 50% 이상의 인건비입니다. 50% 이상의 인건비고 그리고 바로바로 판매를 해야 되는 보관이 안 되는 것들이고 저는 이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과일 쪽에서나 아니면 시설 원예 쪽에서는 보관이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그 힘이 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쉽지가 않죠. 두 번째로 공판장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왜? 지금 갖고 가는데 공판장에서 안 받아주면 내일 다시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과일들 같은 경우는 귀농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좀 쌓여서 제 생각입니다. 노하우가 좀 쌓여서 좀 어느 정도 유통 라인도 공판장 사람도 좀 알고 거래처도 좀 알고 이러면 할 수 있겠는데 귀농 초기에는 저장이 좀 그래도 한 달 이상이라도 되는 작물들이 좀 키가 제일 좋은 점이 한 번에 수확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사람들 못 얻어갖고 한 번에 수확하게 해서 좋은 창고에 넣으면 내년 6월까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후숙이 되지만 후숙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코스트는 안고 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소비자한테 놔뒀다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개인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경쟁력이 좀 있죠. 근데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블루베리를 하지만 사람들이 작년에 저희 블루베리 하우스 샀거든요. 동생이 내려오면서 귀농하면서 이제 블루베리 하우스 샀는데 원래 거기가 토마토 하던 하우스였어요.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토마토 하우스를
제가 블루베리를 하려고 사가지고 블루베리를 양액 시설로 키웁니다.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언제 시비를 하고 언제 약을 주고 언제 이걸 하면 딱 키웠는데 묘목 수확 봤는데 벌써 내년에 수확 가능한 정도로 컸어요. 매뉴얼대로 키웠더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요즘에 블루베리밭, 포도밭 회원 지원해 주거든요. 정부에서. 나 이 과수 안 한다. 블루베리 나무 싹 없앨 테니까 신고만 하면 돈을 줘요. 저는 이럴 때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들 너무 힘들게 경쟁이 심해서 힘들으니까 나라에서 지금 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버티면 이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좀 편한 무기가 블루베리는 생과가 수입이 거의 안 돼요. 냉동이 수입이 되죠. 근데 맛이 천차만별, 천차가 나거든요. 저희가 3월 초에만 블루베리가 수확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온도 변화를 통해서 빨리 수확을 하는 편이죠. 전국에서 3월 초에 나오는 농가가 몇 농가 없어요. 제주도 몇 농가 있고 거제도에도 몇 농가 있고 거의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안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저희 예상 수확량은 한 1.3톤 정도 지금 수확량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이제 납품 계약은 갤러리아를 가져가면 끝났어요. 내년에 전량가로 들어가고 계약 단가가 12만 원, 키로당. 지금 6월달 블루베리가 15,000원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거든요. 12만 원에 완전 들어가기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훨씬 편하죠.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남들이 안 하는 것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아예 새로운 작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예 새로운 작물은 시장이 없어요. 소비자가 찾질 않고 그럼 그 시장을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는 결과로는 선도자들은 항상 힘들더라고요. 망하더라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선도자가 털을 닦아놓는데 숟가락을 얻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얻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한 3템포만 늦으면 더 힘듭니다. 그 사이클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국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남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시는 게 망고 요즘 많이 하세요. 애플망고 지금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열대 과일이지만 이미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백화점 MD들 저한테 항상 좀 물어보는 게 체리 좀 찾아더라고요. 체리 농가. 왜냐하면 수입산 체리들하고 국내에서 지금 몇 농가 있거든요. 체리. 맛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신선한 맛 때문에 공판장용보다는 백화점용으로 자기들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찾고. 근데 이미 그런 제품들 공통점이 시장이 딱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두 번째로 조건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과일 자체가. 혹시 아로니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로니아가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저도 아로니아 나무를 한 200주 정도 작년에 심어놓고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나와서 딱 먹었더니 이건 사람 먹을 게 안 되는 거예요. 가공을 하지 않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일단 뭐 다 떠나서 맛이 있어야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맛이 있어야 사 먹는데 몸에 아무리 좋다 해도 쉽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아로니아가 눈에도 좋고 항산화구가 좋고 막 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폴란드 아로니아 가루에 열광을 하고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몸에 그렇게 좋고 맛이 없으면 한약 먹지 그 과일 미쳤다고 그거 사 먹겠니? 이 논리죠. 약을 먹지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맛이 있고 보관이 오래되면서 유통하기가 좀 편한 것들. 이 초보 기농인한테는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작물 선택할 때 저는 그냥 그 관점에서만 지금 나머지 3,000평을 뭘 심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세 개만 놓고 딱 보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토마토라든가 딸기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좀 있어야지 축적이 돼야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 좀 맞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이 안 한 거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시일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하고 과일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채소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하고 과일 쪽으로. 채소는 저희는 아예 안 하고
저희는 이제 과일을 주고, 왜냐면 농가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도담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키위를 계속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일 쪽으로는 고객들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서 판매하기가 쉬운데, 사실 제가 채소 유통라인을 잘 모릅니다. 채소는 제가 그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공판가로 지금 가격 결정이 되는데, 채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잡기 힘드신 게 타이밍이래요. 식재한 타이밍하고 수확하는 타이밍이 한 2, 3일 차이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채소 쪽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과일 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계속 관련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찾고 있고, 주변에 저희 키위 말고도 저희가 주변에 나는 것들 지금 석류하고 제철 상품들은 농가에서 팔기 힘든 것들은 제가 이게 공판 단가보다는 조금 더 쳐주고 막 사업받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일 쪽은 좀 시장을 아는데 채소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애플망고 잠깐 그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시나요? 애플망고는 이미 시장이 앞으로 더 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 시장이 아니라 과일 자체에 대한 시장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유망한 품종으로 보시면 네, 그래서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꽤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황금향. 근데 그거는 이제 남해안 이쪽으로 올라가면 사실 그런 작물들은 재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유류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해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작물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천혜향, 네, 천혜향도 많이 고흥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천혜향. 네, 남도 쪽에서는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한라봉은 그 상표 등록이 돼 있어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만 한라봉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봉. 한라봉 아니고 육지 거는 하나봉, 제주도 거는 한라봉.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라란 말을 육지 상품명으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봉입니다. 네, 육지에서는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이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서 뭐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농을 해서 이제 아까 그 짚으로 한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접고 나서 다행히 이제 제가 짚을 할 때 살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짚을 이제 한번 끓여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살균기가 잼이 될 수 있는 기계였어요. 교반하면서 열을 히팅을 해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키위잼을 처음 해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키위가 이제 손으로 다 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5시간 까면 20kg 컨테이너 박스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과일 박스 그걸로 한 3개 칼로 깎는데 그러면 잼 만들면 몇 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동네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와서 껍질 깎아주시고 하면 생산량은 좀 나오는 편이라서, 저희는 차라리 즙보다는 시장을 좀 더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잼을 하는 농가가 또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흔한 식품이지만 농가들이 잼을 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 잼 시장이 작거든요. 작년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 정도 전체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보험자가 확보하고 있고 45%는 오뚜기가 확보하고 있고 4%는 수입산이 확보하고 뭐 이런 식이라서 농가가 끼어들 여지가 극히 드물죠. 딸기잼, 포도잼, 사과잼, 복숭아잼 이런 약간 흔한 잼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위잼을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키위잼은 박람회 갖고 나가도 괜찮았고, 애들 설탕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 먹기에도 편해서 좋았는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공장이 키 나올 때는 돌아가는데 키 안 나오면 안 돌아가는 거죠. 공장이 쉬어야 돼요. 근데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지 단가도 나오고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찾은 게 이제 녹차잼하고 홍차잼을 만들고 보니 국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특허를 내고 이제 그걸로 상품화를 했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녹차, 공차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얘는 잼이 아니잖아요. 차잖아요. 마시는 건데 먹는 제품이니까 신선했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각 이제 지역이 틀리시잖아요. 제가 녹차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했구나. 녹차하고 홍차로 제품 만들기를 저는 이제 그 농사를 안 짓지만 잘했다고 느낄 때가 군에서 관심도가 틀려집니다. 군에서 이게 피잼만 만들어갖고 열심히 막 팔고 막 제 청기누설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군에서 주력으로 믿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소외되는 거죠. 왜냐면 농가 예산을 딱 1년에 딱 세우면 적정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은 녹차 농가 이미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관심을 갖거나 쓸 여력이 없죠. 근데 녹차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좀 이걸로 좀 히트가 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지원도 좀 해주시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녹차는 제가 좀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각각 동네별로 믿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합니다.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시지만 왜냐하면 기존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시지만 농가들이 많은 대신에 인프라도 그만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할 때 뭐 동네 아무데나 갖다 팔아도 다 유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포성 같은 경우에 포도가 없습니다. 거의 포도 농가가 거의 없고 사과 농가 한 농가 있습니다. 아무도 포성에서 사과가 포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분이서 하나씩 하고 계시거든요. 힘든 거죠. 근데 키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그냥 80 넘으신 할머니들도 한 1000평, 2000평 하시면서 따갖고 따지고 사람들 싸고 따서 페페에 넣으면 그냥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런 게 편하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육성 대상 작물은 사업 같은 경우도 넉넉히 배정이 돼 있고 내가 하우스를 하나 한다 그래도 그런 작물들은 받을 확률이 좀 보조받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인프라가 좀 구축되어 있는 게 진입하기에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네. 아까 창업자금 네네. 그거를 얼마 만에 받으셨나요? 저는 귀농하고 이제 공장 막 설계하고 막 들어갔으니까 귀농하고 한 2달 정도 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렇게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금은 지금 교육을 받으시고 계신 시간하고 시간이 100시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농지연부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창업자금 받으러 올 때 군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제일 난감한 서류가 교육시간은 어떻게 맞춰 갈 수 있어요. 교육시간이 없으면 내가 3개월 동안 농약만 사도 농업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3개월 동안 농자재 구입한 기록만 있어도 그거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난감한 게 보통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지금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골 때리는 거는 자기 지역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라는 거죠. 왜? 지역 의료보험증이 나와버린다는 순간은 직장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완전 농업인한테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차차 이 돈을 받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해놓고 한 5년 뒤에 귀농을 하겠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 돈을 받기에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순수한 농업 의지를 갖고 땅을 산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농업에 관련된 뭐 트럭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관계가 없어요. 네. 귀농 저희 지금 손익동서가 지금 귀농 비자금 받아갖고 뭐 송구버섯인가 이제 한다고 축사 짓고 집 짓고 창고 짓고 땅 사고 했고 다 그 자금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귀농하기 전부터 일단 회사 그만두고 저희 집에 내려와 계십니다. 계시면서 주민등록 일로 이전해 놓으시고 교육을 못 배우니까 교육을 이제 들을 데가 갑자기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교육 50% 수강하시고 50시간, 아니 40시간 요즘에 40시간, 저희 때 50시간이었는데 인정해 주는 게 40시간이더라고요. 40시간 받고 저희들 거 농자재 구매할 때 형님 이름으로 좀 사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충족해서
신청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5년 이내. 네, 그 기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처음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수업이 120만 원 이상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년 그런 게 아니라 100시간 교육을 농업 기농 관련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름으로 해주는 게 내 농작물 뭐 하는데 농업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비료를 산다든가 뭐 농약을 산다든가 농협에 보면 다 기록이 남아요. 누가 무슨 농약 사갖고 이게 다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3개월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저는 교농교육 대신에 사전에 그 키위들 처갓집 거를 팔았잖아요 인터넷에다가 그거 이제 판매 기록을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꼭 판매가 아니라 내가 그 농장을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가능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고 왜냐하면 일반 농약품 가면 그런 기록 잘 안 해주시고 그 증빙서 안 끊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농협은 이렇게 출력만 하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뭘 사갖고 간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도 저희는 가름을 저희 군에서는 다 해줍니다. 그런데 농약을 살때 아무렇게나 사지 말고 뭐 네. 아무데나 하지 말고 제가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기록이 있으면 그걸 모아서 3개월이 넘어가면 영농 기록으로 영농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필요한 거는 영농 경력이거든요. 교육도 영농 직접적인 경력이 없으니 교육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라서 판매 기록은 어떻게 하시나요? 판매 기록은 저희가 처음에 한 게 옵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 팔았기 때문에 매출 점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개, 몇 월 며칠 날 몇 개 이런 기록들이 쭉 그게 누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경고가 틀립니다. 네. 통장이 있다 그래도 이거를 농산물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비농자금은 비료 같은 건 그러니까 농협에 가서 뭘 사면은 그 조합원이냐고 묻더라고요. 조합원은 이제 기록을 하면 아니잖아요.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 그건. 조합원이라고 묻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은 그 1년 배당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1년 후에 조합원들한테 배당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립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원이 아니라 그래서 농약을 못 사고 비료를 못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산으로 이런 건 안 됩니다. 자료? 자기 카드로 해도 돼. 카드로 자기 개인 카드로 되더라고. 네, 개인 카드로 사면 됩니다. 비료 사고 농약. 네, 이건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거 쓰시면 다 경- 인정해 주시고. 경영체 등록할 때 물어보더라고. 그거 갖고 라.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이수 시간을 세워서 이제 대출 신청해요. 그건 특별하게 불량은 아니면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격 조건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맥심이 3억이면은 네, 그 예를 들어 농사를 땅을 구입하고 네, 하우스 치고 네, 그다음에 집도 좀 짓고 네, 이런 계획들의 그 근본 자기 자본이 한 땅은 내 거고 예를 들어서 네, 그랬을 경우에 3억을 신청을 했을 때 네. 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비닐하우스를 2동, 3동을 지으려다가 네, 작물 선택도 좀 그러고 그래서 한 동만 짓게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그 마무리. 감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남는 그 돈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처리가 그거는 될까요? 제가 알기로 5년 거치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거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여쭤보신 거는 그거 같은데 이제 돈을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다 못 쓰면 어떡하냐. 아니 예를 들어 3억을 목표로 해서 다 잡아서 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3동 지어야 되는데 2동만 지어도 될 네.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정부 자금 보조 사업이고 융자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 통장으로는 절대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돈을 갖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을 할 때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처음에 이제 갖고 들어가야 될 서류가 계약서, 그리고 토지 등기부 등본 이런 거를 쭉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군에서 승인을 받고 군에서 농협으로 자금 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설정을 밟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땅주인한테 갑니다. 네.
땅 판 사람한테 농협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지으려고 견적서를 받아갖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불용처분을 하면 그냥 그 포기각서만 쓰면 남은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포기각서 쓰면 없는데 예를 들어 3억을 신청했는데 1억만 쓰면 어떻게 해요? 2억은 날라갑니다. 아니 날라갔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없냐 이거죠. 없죠. 그거는 내가 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진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배정하고 대출 실행한 거하고는 틀린 거라서.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1억만 쓰고 2억을 놔뒀는데 3억 받아갖고 1억만 쓰고 2억을 포기각서를 해버리면 나중에 2억을 다시 못 씁니다. 남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처음에 1억만 쓰고 2억을 놔뒀으면 그 창업자금이 2번까지는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창업자금. 이 2번을 쪼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쓰고 1억 5천 쓰고. 다른 사업을 창업. 네, 다른 사업.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유도리가 5년 안에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5년 안에요? 그리고 아까 집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집은 창업자금이 아니고 주택기획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5천만 원. 네, 총 3억 5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말고는 크게 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돈 블랙이 아니다 하면 됐다 이거죠? 네? 블랙이 아니다. 네, 분량만 아니면 거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1%지 않습니까? 원래 2% 계약해서 1%는 군에서 보조해주고 1% 제가 내는 건데 그래서 쓰는 자금들이라서 뭐 여유가 많으시면 좋겠지만 여유가 이제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 1%짜리를 담보물이 거의 농지나 이런 것들은 담보물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들은 농심부에서 다 보증을 서주고 갖고 온 돈들이라서 그렇게 하면 그 지금 사업하시면서 네. 그런 지원이나 일주일이나 정부 받으신 게 농지하고 주택하고 그건 융자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정부에서 제 재산 늘리는 데는 전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받았긴 했지만 처음에 한 1년간은 아예 몰라서 그런 존재를 몰랐고 보조금이 있는 존재를 몰랐고 내가 1년 차 지나고 교육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우스 침대 50%를 보조해주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 연도인가 그 전남 농업기술원은 지금 제일 개인한테 주는 제일 큰 사업이 생산비 절감이라고 이제 재작년부터 4개년 동안 1년에 5명씩 5억을 주거든요. 1억씩. 근데 그게 자부담이 없는 보조 사업이라서 1억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 작물이 그때 있어갖고 키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우스 짓고 뭐 간수 시설하고 가공 기계도 좀 사고 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돈들은 연초에 보시면 1월달부터 센터, 기술센터라든가 뭐 군청이라든가 이런데 공지가 계속 뜹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 있으니까 신청해라. 작물도 올해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면 좋죠.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내년에 어떤 사업이 있다고 전부 공고가 뜨거든요. 블루베리 뭐 묘목 지원 사업, 뭐 그 천혜향 묘목 지원 사업, 천혜향 시범 사업 이렇게 쭉 연관해서 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거의 묘목이나 시설비 50%는 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섯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주소 이전할 때 가족이 다 이전하셨습니까? 네, 그게 그 가산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 정착자금 받는 것도 3명이면 50만 원이고 2명 가면 40만 원, 그리고 1명 혼자 가면 3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는 혼자도 돼요? 상관없죠. 부부라고 전 작년에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거는 시군별로 조례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아. 네, 시군별로 그런 것들은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3명 같이, 4명 다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없고요, 네. 담보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담보가 전혀 없어서. 살게 담보 새끼지 않습니까? 살 부지라든지. 네, 그걸로 담보를 하는 건데 담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귀농한 사람들이 농촌에 담보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것을 돈을 빌려줄 때 만약에 1억을 빌리면 사실 땅 가치는 1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아예 비닐하우스는 담보 가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농심보라고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농협 그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농심보에서 100% 보증을 서서 대출 실행을 하고 땅 이전하면과 동시에 그리고 그 산 땅에다가 농협에서 담보 가액만큼 설정을 걸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거나 뭐 혼자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5천도 업자한테 갈 거예요? 네. 그러면 5천 갖고 집을 못 짓잖아요. 정부 돈은 저희한테 하나도 아니 없어요. 5천 갖고 집을 못 지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저 부담해야죠. 아니 잘못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을 3개를 하나 식구가 말해서 만들고 싶은데 네. 방 하나 짓고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지어주라고 지어준 거예요? 업자가? 아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집 견적서를 만약에 세개 지금 뭐한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견적서를 고려 대출을 하면 네, 그 계획서에다가 대출 5천, 네. 자부담 1억 하면 5천은 글로 넘어 바로 농협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실행된 만큼만 담보 설정을 하는 거고 지분 공사는 그대로 하죠.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대표님께서 직접 그 업자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고 상황은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지원 사업 받으면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나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러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조금 완화된 것들은 제가 올해 사업 받은 것 중에 전라남도에는 39세 이하 청년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저 산 그 포장재나 이런 거 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술원에서 사업 2천만 원짜리 받아갖고 전부 구매를 한 거거든요. 재산 취득이 아니고 경상보조비라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선정되면 그런 것들은 그 사업비를 위한 통장을 따로 개설을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업비 통장을 개설을 하고 기술원에서 돈을 뭐 2천만 원 넣어놓고 제가 처음에 자부담하기로 했던 게 400이다 하면 400만 원을 넣어놓으면 2,400만 원짜리 통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카드로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결산 증명서만 날리고 보내드리고 이제 오케이 되면 그 통장은 필기 처분합니다. 없어요. 요즘 그렇게도 하는데요. 근데 큰 돈 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 안 넣어줍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업자들한테 가니까 업자랑 얘기를 좀 잘 하셔야지. 하면 방법이 많더라고요. 나라에서 무상으로 준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 돈을 돈은 넣습니다. 아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 보조금. 네, 그 보조금도 전부 업자한테 갑니다. 보조금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다 하우스를 지을 때 보조금,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 농기계를 살 때 보조금 이렇게 다 그 명목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기계를 살려면 농기계 업체한테 가서 기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농기계 업체한테 갑니다. 그럼 운영비 보조금 전혀 없겠네요. 운영 보조금은 없다고. 운영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 이런 거 응모하셔가지고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뭐 누가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것도 근데 저한테 안 오고 다 업자한테 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돈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막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게 갑자기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온다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할 때 그거 자금도 그 과수원 할 때 이제 그거 활용해가지고 과수원 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동생 들어올 때 동생 명의로 블루베리 하우스 할 때 이제 블루베리 하우스만 해갖고 한 1억 2천 정도 하고 묘목 저희가 1200주 들어갔거든요. 지금 블루베리 포트까지 하고 1200주 들어갔는데 저희 따져보니까 인건비까지 하고 한 6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묘목하고 뭐 피트모스, 자재비 뭐 약간 요즘 그거 다 이제 그걸로 사업 자금 받아서 인건비도 쓸 수 있어요. 인건비는 저희가 내야죠. 네, 인건비는 제가 내야 되고 안 그러면 이런 수도 있죠. 그 저희가 갖고 올 업체한테 인건비까지 넣어서 견적을 넣어달라. 그러면 그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견적밖에 나름이라서 그런 거. 융자를 받으셨다는 거죠? 지원을 보조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 제가 아직 보조받은 거는 아까 말했던 거 그 공모해 갖고 한 거 1억 그거 한번 받고 그건 공짜 그게 제일 큰 거죠 그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가 올해 2천만 원짜리가 아까 그 경사고 이런 돈 받고 그쪽에서 받은 거는 그게 보조는 그리고 블루베리 묘목 살 때 700만 원인가 그거 받고 홈페이지도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 돈 해줍니다. 근데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개인 부담하지 마시고 왜냐면 거의 농가들이 이제 홈페이지 많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뭐 10개 정도씩은 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50% 정도 보조해 주는데 이게 6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300은 내가 내고 300은 본에서 내주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만 원짜리 홈페이지 의리의리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은 귀농하고 좀 있으시면 내년 올 초부터 이제 또 1월달 사업 시작되니까 그때 기다려 보시면 한 3월달까지는 사업 공고가 계속 떠요. 계속 뜨고 근데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데 이렇게 좀 교육 다니시다 보면 교육장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찾아가서 쓰시면 네, 그게 완전히 내 주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 저는 최대한 이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업체들 같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 계획서도 써주고 막 PT 자료도 만들어주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별로 안 좋게 보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고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닌데 그뭐 컨설팅비 많이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로 응모한 사업들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다들 패기가 넘쳐서 다들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걸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그 융자 그래서 담보로 들어가서 융자를 받는 거 있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네네. 그것도 아까 그 업자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융자금도 전부 다 업자한테 가죠. 돈은 내가 갖고. 돈은 내가. 그러니까 땅을 사면 땅 주인한테 가고요. 네. 건물을 지면 건물 건설업자한테 갑니다. 본인이. 농협에서 저희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 업자한테 바로 주죠. 근데 업자도 어차피 내 담보가 들어가는데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서. 업자한테 가는 시스템. 나중에 개인 파산하면은 그 땅을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업자도 자재비를 자기가 다 대고 하고 나서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자기 나서 돈으로 해서. 업자가 돈 받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건축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지 농협에서 그 준공 서류 갖고 등기를 해야지 업자한테 돈을 줍니다. 등기가 안 나오는데 농협 설득할 밖에 없지 자기 돈으로 않습니까? 다 지어놓고. 네, 다 지어놓고 나서 줍니다. 네. 주변에 그 업자하고 트러블은 없는가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많이 같아요.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건축주하고 그 트러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알아서 하지. 둘이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러니까 복불복같이 저희는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이번 업자는 좀 괜찮아가지고 뭐 괜찮았었는데 이게 복불복이라서 건축주하고 이런 관계들을 군은 그냥 그런 개념이죠. 자금 배정해주는 데가 군이고 자금 집행해주는 데는 농협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개입을 안 합니다. 아예. 서류만 갖춰지면 다 해주기 때문에. 이승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국가에서 이렇게 대주는 사업비는 그 뭐 전남이면 전남 지역의 뭐 건축주 뭐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입찰 같은 걸 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융자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융자사업은 지방도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조사업, 이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네, 장학도 할 수 있고 제가 선택할 수 네, 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 돈이 어찌됐든 50%라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국비가 아니라 도비 성격이 강한 돈들이라서 도비나 군비는 만약 군비를 50% 보조받으면 군에 있는 업체랑만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업체들한테만 입찰을 주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그 하우스 지을 때 딱 그런 케이스인데
1억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네, 집행을 받기도 하고 건축업자를 하우스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2천만 원 넘어가는 사업은 무조건 경쟁 입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경쟁 입찰을 하는데